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1년 만에 돌싱이 된 40대 여성이에요. 외국 속담에 의자는 저녁에 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피곤에 지친 저녁에 의자를 사면 모든 의자가 다 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결혼 전 저는 3년 가까이 만나오던 남자와 이별을 한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동료였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직장 동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랬던 우리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진 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며칠 뒤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아직 온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실연의 아픔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마침 빈속에 술이 들어가니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 상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실수를 할 수는 없어서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고 거기서 한참을 꺽대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누가 제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옆칸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가 있는 칸 문을 두드리나 짜증이 났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밖에다 대고 말을 했어요. 사람 있어요. 다른 칸 쓰세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정씨, 저 윤기원입니다. 거기서 울지 말고 나오세요. 평소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던 직장 동료가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 말을 걸다니 웬 오지랖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왜 여자 화장실까지 와서 그러세요? 그러자 잠시 조용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너무 창피해서 술 기운이 확 가시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얼른 휴지로 눈물을 닦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간단히 수습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던 기원 씨가 제게 제 핸드백을 건네며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과장님께는 수정씨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택시 잡아줄게요. 아니, 저 혼자 갈게요. 고맙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핸드백을 어깨에 걸쳐 매고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오는데 술 때문인지 한참을 울어서 그런지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바닥이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계속 헛다리를 짚게 된 거예요. 그러다 휘청했는데 기원 씨가 제 허리를 팔로 감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택시까지 함께 타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늦은 밤 남자 동료 손이 집까지 오게 된 술 취한 딸 앞에서 아빠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행히 기원 씨는 별 다른 말 없이 저희 아빠 손에 저를 건네고는 조용히 돌아갔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이 가여워서 평소 호통 한 번 치신 적이 없던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딱 봐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말 없이 저를 침대에 뉘어주시고는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제가 기원 씨한테 완전 진상짓을 했다는 거였죠.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부터 사귀는 동안 서운했던 일, 나 몰래 1년 동안이나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했던 전 남자친구를 향한 욕설까지 아주 다채롭게 술주정을 해댄 거예요. 다음날 잠에서 깬 저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이불킥을 몇 번이나 했나 몰라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기원 씨를 어떻게 보나 한 걱정이었죠. 그냥 이참에 회사를 관둘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출근해보니 기원 씨가 평소랑 너무도 똑같이 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탕비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기원 씨가 그러는 거예요. 회식 때 너무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고요. 순간 온 우주가 힘을 합해 나를 돕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기원 씨도 많이 취해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기원 씨 눈치를 살폈지만 퇴근 시간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니 안심할 수 있겠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이후 회식 때 있었던 진상짓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 일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던 어느 날, 제 사수가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돼서 축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다 저희 부서만 있는 조촐한 회식 자리다 보니 다들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부딪혀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술잔에 든 술이 맹맹하게 느껴지지 뭐예요.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술맛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나 생각하던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원 씨가 제 술잔에 담긴 소주를 테이블 밑에 있는 그릇에 버리고 물을 채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기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또 취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려는 건 아니죠? 택시 안에서 울고불고 전 남친 욕하는 거 오늘은 안 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사람이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되더란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작정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실연의 아픔도 토로하고 했죠. 기원 씨는 그런 제게 맹목적인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실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사이 어느새 우리 두 사람 간에 애틋한 감정이 싹트게 된 거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1년 뒤 우리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속전속결 속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회사에 청첩장을 돌릴 때 다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던 걸 보면 아무도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남편과 저는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요. 저는 비록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도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생존해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고 대학도 학비가 없어서 2번이나 휴학을 했을 정도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야 했거든요. 입사를 한 후에도 저는 제 월급으로 명품백이나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남편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동생들 학비를 지원해야 했어요. 그러니 평소 씀씀이도 많이 다를 수밖에요. 제가 별다방이나 콩다방 커피를 마실 때 남편은 자판기 커피를 마셨고 제가 점심으로 호텔 뷔페나 파스타를 먹을 때 남편은 회사 근처 저렴한 백반을 먹었어요. 제 평소 교통수단이 택시였다면 남편의 교통수단은 버스나 지하철이었고요. 이렇듯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놀랄만도 했죠. 비록 지인들한테는 깜짝 결혼으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우리 부부는 주변의 우려와 달리 지난 11년 동안 별 탈 없이 지냈어요. 아니, 그런 줄 알고 살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남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결혼 생각을 해왔는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했어요. 어차피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 건데 결혼 휴가까지 챙겨 먹고 그만두는 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제 친정에서 아빠를 모시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집을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남편이 처남이라서 부모님이 처가살이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라서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시댁에서 편의를 봐준 걸로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돈 모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저로서는 그게 다행이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 남편은 맨몸으로 저한테 장가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저희 아빠는 대릴 사유를 드린 이유로 저희 시부모님께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아들 자식을 뺏긴 기분일 거라면서요. 그래서 명절 때면 불어 저희 부부를 시댁에 보내주시곤 정작 아빠는 홀로 명절 연휴를 보내셨어요. 나야 평소에 니들이랑 같이 사는데 명절이라고 특별히 같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니?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시댁에 가서 며칠 지내고 와. 명절 때라도 시부모님께 자식 노릇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명절 연휴를 아빠 혼자 보내야 하잖아. 그냥 하룻밤 자고 바로 올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기도 하지만 네 시부모님한테는 며느리기도 하잖니. 그리고 윤서방 생각도 좀 해줘야지. 1년 내내 불편한 장인이랑 같이 사는데 단 며칠만이라도 가족들이랑 보내게 해줘야 숨통이 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 명절을 앞두고 매번 아빠랑 이런 일로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엔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명절 기간 내내 저희 부부가 시댁에 머물다 가길 바랐거든요.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댁에서 보내는 그 며칠은 제게는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일단 시댁엔 방이 3개뿐인데 하나는 시부모님이 지내시고 다른 하나는 시누이가, 나머지 하나는 시동생이 쓰기 때문에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쓸 방이 마땅치 않거든요. 결국 안방을 제외한 방 2개를 남녀로 나눠서 한 방은 삼형제가 쓰고 나머지 방은 저와 형님 그리고 시누이가 쓰는데 이게 참 불편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부자리도 모자라고 베개도 모자라고 모자란 거 투성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하나라서 씻을 때마다 눈치작전을 펼쳐야 했죠.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을 상도 없어서 저랑 형님은 바닥에 밥그릇을 놓고 먹었다니까요. 하도 불편해서 제가 작은 접이식 상이라도 하나 사오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 설아, 사봐야 1년에 몇 번 안 쓸 뿐더러 집이 좁아서 놔둘 것도 없어. 밥 한 끼 대충 때우면 될 거 뭘 그렇게 유난이니? 어머님,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바닥에 놓고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명절마다 쓸 거니까 하나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돈 낭비야. 니네 친정이 좀 산다고 돈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 그릇 좀 놓고 먹으면 어떠냐?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괜히 유난 떨지 말고 관둬. 큰애는 가만히 있는데 작은 애는 왜 그러나 모르겠다. 솔직히 어머니는 멀쩡히 밥상에 놓고 드시니 불편한 걸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싫었거든요. 바닥에 놓고 먹을 거면 다 같이 그러든가 며느리 둘만 그러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몇 번을 어머님께 밥상 하나 사자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형님이 어머님 몰래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백날을 말해봐야 소용없어. 동서 들어오기 전에는 나 혼자 바닥에서 먹었잖아. 완전 상정 발밑에서 밥 얻어먹는 종년이 된 기분이 들었다니까. 나도 신혼 초부터 동서처럼 밥상 좀 사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으셔. 말로는 돈 낭비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종의 며느리 길들이라고 할까? 동서도 알다시피 동서 친정이나 내 친정이나 시댁보다 형편이 낫잖아. 그래서 어머님 자격지심 느끼고 더 그러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동서도 그냥 눈 딱 감고 참아. 그게 편해. 곧 있으면 우리 애들도 클 텐데 그러면 손주들 때문이라도 밥상 하나 사지 않겠어? 손주는 또 자기 핏줄이라고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저보다 3년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그간 많이 당해온 탓인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태도에도 초연한 편이었어요. 밥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댁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시댁 식구도 먹을 건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포크에 찍어주시고, 저랑 형님한테는 사과 심지나 참외 꼭지 같은 버리는 부분만 과일 깎던 쟁반에 놔주신다니까요. 무슨 잔반 던져두듯이 말이에요. 밤에 잘 때도 저랑 형님한테는 베개도 안 주세요. 솔직히 매번 명절마다 아들 내외가 와서 명절 기간 내내 있다 가는데 그 베개 좀 사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갈 때 제 거랑 형님 베개를 사갔더니 다음번 명절에 가니까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사소하고 쪼잔하게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집에 들어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정말 왜 그러셔? 아니,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년도 아니고 왜 매번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하냐고. 잘 때 베개도 안 주고 말이야. 먹는 건 또 어떻고? 멀쩡한 과일 사간 건 난데 왜 매번 나한테는 먹을 것도 없는 꼭지를 주는 거냐고. 진짜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명절 때 시댁 가는 게 싫어진단 말이야.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나 정말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아니, 우리 집에 며칠이나 있는다고 투정이야. 솔직히 밥상 없어도 밥만 잘 먹던데 베개 없어도 잘 잤잖아. 그리고 과일은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그 며칠 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라서 몸에 검소함이 배서 그러는 걸 뭘 어쩌겠어. 당신이 며칠만 참고 넘기면 될걸. 그것 가지고 왜 매번 난리야. 형수님은 안 그러시는데 왜 당신만 말이 많은 거냐고. 그렇게 따지면 뭐 난 장인어른 행동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나도 불편한 거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만 꼭 참고 사는 거라고. 제발 애처럼 굴지 좀 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물론 남편도 장인집에 얹혀 살려니 불편한 게 많긴 하겠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먹는 거 쓰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괴롭히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사위 눈치 보느라 당신이 더 조심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엄마랑 비교를 하는 건지. 말하자고 들면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며칠 만에 집에 가면서 아빠한테 안 좋은 얼굴 보이기 싫어서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속에 쌓인 앙금이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가 미우면 나머지 9이 밉다고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고 나니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남편 습관들 하나하나가 다 서운하고 밉더라고요. 특히 뭘 먹을 때면 남편은 참 이기적으로 구는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알탕을 먹는다면 남편은 제가 알을 몇 개 먹는지 속으로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 기분 나쁘게 꼭 이래요. 당신은
먹는 거 앞에선 자제력이 떨어지나 봐. 도대체 알을 몇 개나 먹는 거야? 그렇게 퍼먹다간 돼지 되는 건 시간 문제겠어? 이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래? 나 딱 2개 먹었어. 게다가 자기한테 큰 거 퍼주고 남은 짜투리 조각이었다고.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당신한테 해명해야 돼? 전 정말 억울했어요. 자기는 알을 듬뿍 퍼서 준 걸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 3번째 알탕을 퍼다 먹고 있으면서 이제 처음 먹는 저한테 이럴 일이냐고요. 알탕이고 곱창이고 심지어 부대찌개에 들어간 햄까지도 남편은 엄청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밥을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형님한테 들어보니 아주버님도 제 남편이랑 똑같다는 거였어요. 말로는 어릴 때부터 너무 없이 산 탓에 먹는 거에 굉장한 집착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좀 안 됐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번 당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결혼 후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던 남편은 팀장 승진해서 동기한테 밀리자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가 새롭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희 아빠가 하시는 회사는 밀폐 용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인데 자체 개발한 특허 덕분에 타기업들과는 달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규모가 대단히 크지는 않아도 생산 라인까지 포함하면 전 직원이 300명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매달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빠는 식구들 먹여 살리는 가장의 심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나중에 당신이 잘못되더라도 회사가 쉽게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안전띠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행동은 훗날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 인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장인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제 남편은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점수를 딸 수 있었고 무엇보다 회사 사람들한테 많은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도 모른 채 그때는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빠 회사 일을 돕기 시작한 이후 아빠는 전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셨어요. 어차피 제가 회사 경영을 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위가 나서서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니 아빠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출산을 했고 육아에 전념하며 살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만큼 남편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며 살았어요. 비록 시댁과 얽힌 몇 가지 문제나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순간순간 짜증이 나는 적은 있었어도 크게 봤을 때 그 정도 문제는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남편이 저희 아빠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더더욱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갔어요. 시간은 흘러 우리 애가 6살이 되던 해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TV에 모 연예인이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1달살이를 하는 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유빈이랑 저런 거 해보지 그래? 요즘엔 1달 살기가 유행이라며? 걱정돼서 해외로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제주도 정도면 괜찮겠네. 말 나온 김에 장인어른 모시고 여행 한번 갔다 오지 그래? 제주도 1달 살기? 하긴 요즘 많이들 간다고 하긴 하더라. 그래, 그동안 장인어른이 회사 일 하시느라 남들처럼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셨을 거 아냐. 내후년이면 유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그러면 애 데리고 길게 여행 가기도 힘들잖아. 이참에 당신이 유빈이 데리고 장인어른이랑 제주도나 갔다 와.
나야 좋긴 한데 그럼 당신은? 당신 혼자 주고 어떻게 그래? 당신 밥이랑 집 청소는 어쩌고? 나야 어차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오는데 뭔 걱정이야. 밥이야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청소는 파출 도우미 한 번씩 부르면 되지 뭐. 모처럼 장인어른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까 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주말에 내가 시간 내서 한 번쯤 내려갈 수도 있고. 느닷없이 결정된 여행이었지만 어쨌거나 남편의 배려 덕분에 살면서 처음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아빠도 사위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게 됐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우리 3대는 서귀포 바닷가 근처에 독채 펜션을 빌려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블로그에 올라온 맛집도 찾아다니고 뻥 뚫린 바다가 보이는 해변 도로를 차를 끌고 드라이브도 하고 천연 해수풀장도 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단지 흠이라면 한 번쯤 내려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한 번도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딸보다 사이가 낫지. 이렇게 장인 위에 대신 회사 일도 봐주고 말이야. 그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녀가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 그래, 내가 늦음하게 사위덕을 톡톡히 본다. 그런데 수정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말야, 살면서 속까지 다 빼주고 그러면 안 된다. 부모 형제 간에도 수틀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는 오죽하겠니? 아빠가 없더라도 네 건 네가 챙길 수 있어야 돼. 편하다고 다 네 남편한테만 맡기지 말고. 알았지? 아빠도 참 방금 전까지 사위 덕본다고 좋아해놓곤 뒤돌아서 바로 사위 험담이야? 그이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아빠도 우리 그이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이나 즐기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아빠는 어쩌면 그때 이미 제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봐오셨을 테니 저보다 제 남편을 제대로 파악하셨던 거겠죠. 그렇게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저는 한 달 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전해드린 아빠 상태를 제게 전해주었어요. 대표실에 쓰러져 계신 아빠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운 좋게 깨어나신다고 해도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불과 아침 때만 해도 너무 멀쩡히 출근하신 아빠였는데 불과 몇 시간 사이 이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주도에서 더 머물다 올 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가량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은 빈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정도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래도 회사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빠 빈소는 저와 제 어린 아들이 지켜야 했죠. 그나마 돌아가시기 전 한 달 동안 아빠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쓰러지다시피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은 남편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실은 우리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된 지 좀 됐어. 장인어른이 무리하게 화업 확장을 하시는 바람에
몇 년 전부터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악화됐는데 갑자기 장인어른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래처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결단? 뭘 어떻게 한다는 건데? 현재로서 장인어른 회사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를 재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인수를 해? 아버님이 당신 앞으로 해두신 건물이랑 땅 있지? 그거 팔아서 돈 좀 마련해줘. 장인어른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말에 앞뒤 잘 거 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을 처분했어요.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모조리 회사 재건하는 데 쏟아부었죠. 얼마 뒤 남편은 회사 간판을 새로 달고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 남편이 계획했던 시나리오였더라고요. 지도는 한 푼도 안 들인 채 내 아빠 돈으로 회사 하나를 꿀꺽 한 거였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돌아가시고 반년쯤 지난 뒤였어요. 남편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뒤 많은 것이 변해버렸고 우리 부부 사이는 전과는 달리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은 생활비부터 공과금 내역까지 간섭을 해대며 제 피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넌 집에서 빤빤히 놀고 있으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펑펑 쓰고 있냐? 이게 다 누구 돈인데 네 맘대로 흥청망청 써.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돈을 써댔다고 그래. 우리 식구 생활비랑 유빈이 유치원비, 학원비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툭 하면 내 돈 이러는데 이게 왜 당신 돈이야? 우리 아빠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잖아. 와,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우리 아빠 회사? 야, 장인이 살아생전에 다 말아먹은 회사 내가 인수한 지가 벌써 반년째야. 그동안 내가 회사 다시 살리느라고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뛰었는지 알아? 그리고 어머니 회사 대표는 나야. 네 아버지 거가 아니라 내 회사라고. 그리고 유빈이 학교 들어가면 너도 재취업해.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왜 집에서 놀아?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암튼 난 네가 집구석에서 문 깨는 걸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마치 제가 자기들한테 들러붙어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취급했어요. 비록 회사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된 건 맞지만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건 제 아빠 유산 덕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 모든 걸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저희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저희 집에 얼씬도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마치 집주인을 고용인 관리하시듯 제게 사사건건 명령을 하시며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세상에,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서 정원관리를 이따위로 하니? 꽃나무들 타시던 것 좀 봐라. 넌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냐? 하루 종일 TV만 끼고 앉아서 낮잠만 퍼질러 자는 거 아니니? 아, 내 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 살린다고 처고생을 하는데 어쩜 안 사람이란 사람이 이 모양으로 굴어? 당장 일어나서 정원 잡초 뽑지 않고 뭐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저는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이 아침부터 찾아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호랑이 없는 잔치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식구들을 앞세워 한껏 어깨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질수록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이런 상황이 하도 어이없고 억울해서 아빠가 쓰시던 서재에 들어가 아빠가 드시던 위스키를 마시곤 술김에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미 해지한 지 수개월이나 된 아빠 휴대폰 번호로 절절하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거였죠.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길수 대표님 따님이신가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아빠 번호로 전화를 하신 거죠? 아빠 번호는 이미 해지된 거라서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저희 아빠를 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의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게 꼭 알려야 할 게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이 제게 아빠가 쓰러지신 이유가 될 만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건네주었거든요. 거기엔 그동안 제 남편이 저희 아빠 회사에서 무슨 짓을 벌였고 회사 자금을 어떻게 횡령했으며 재정이 탄탄하던 회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까지 내몰았는지 세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업체의 사입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톡으로 이 파일이 전송됐더라고요. 업체에선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걸 모르고 예전 번호로 조사 결과를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따님한테 전해드릴 방법도 없고 해서 지울까도 했었는데 문건을 보니 그냥 넘길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 따님께서 제게 문자를 하셔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를 뺏으려고 수년 전부터 몇몇 직원들과 짜고 일을 벌여왔던 모양이었어요. 굳이 아빠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 것도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아빠 눈을 피하려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뒤늦게 여행에서 돌아와 회사 상황을 알게 된 아빠는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였고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빠 유산으로 회사까지 꿀꺽한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준 거였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게 인간 같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회사로 찾아가 남편한테 제가 아는 상황을 말했더니 아주 적반하장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해줄게. 당신이 회사 인수할 때 쓴 돈 빼달라면 빼주고. 하지만 이 회사는 엄연히 내 거야.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당신도 알지? 투자금 빼주는 걸로 퉁치고 이참에 헤어지자고. 아, 우리 유빈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 회사를 네가 갖겠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인수할 때 들어간 돈도 내 돈이고 애초에 우리 아빠 회사를 무너뜨린 것도 너면서 어디서 뚫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잖아. 멀쩡하던 우리 아빠 그렇게 가시게 한 것도 너잖아. 사람도 아닌 새끼야. 그런 주제에 우리 유빈이를 데려가겠다고? 살인자 주제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결국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웃긴 건 남편한테 매수된 직원들이 하나같이 남편한테 붙어서 회사만큼은 남편이 갖는 쪽으로 재판이 기울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냈거든요.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차라리 회사는 내주고 매출의 몇 프로를 받는 걸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렇게 회사 문 닫아봐야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알아보니 밀폐용기 생산에 필요한 특허까지 보유한 회사라 앞으로도 돈 벌어들이는 데는 무리가 없겠던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합의하세요. 잠깐만요. 그 특허요. 그거 없으면 그 회사 제품 생산 못하는 거 맞죠? 특허권 소유자가 특허 사용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특허권이 회사 소유일 텐데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특허권 낼 때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아빠가 기술을 뺏기면 회사를 잃게 된다고 제 이름으로 특허권 내주셨다고요. 집에 문서가 있을 거예요. 밤낮으로 회사 연구실에 틀어박혀 기술 개발을 했던 아빠는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특허를 제 이름으로 내주셨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되면 저를 지켜줄 안전띠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덕을 이제야 보게 되었죠. 남편 요구대로 회사를 넘기는 대신 특허권을 발동해 제가 소유한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자 직원들도 더는 남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알맹이 없는 안꽃방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대표직도 잃고 예전 아빠 소유의 회사에서 벌인 횡령사실까지 밝혀져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일을 꾸몄던 직원들이 남편의 횡령사실을 증언해 주었거든요. 결국 회사는 제 소유로 이전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제 아들 역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부여받았고요. 부부로 11년을 살았던 남자한테 대차게 뒤통수를 맞았던 저는 현재 아빠가 만든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 말대로 편하다는 이유로 내 거를 남한테 맡기는 실수는 절대 다시 하지 않으려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루하루 배워나가기에 바쁘지만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5년, 10년 뒤엔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자는 저녁에 사지 말라는 속담처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만난 사람과는 서둘러 인연을 맺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전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살아왔더니 인생의 바닥을 찍은 지금 저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네요. 옛날에 제비딸이 고쳐주니 큰 복을 가져다준 이야기 있었잖아요.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 가난의 서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때로부터 평생을 겪어온 거니까요. 과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길래 최근 큰 행운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의 최애 채널인 사연살롱 애청자분들께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썰을 쫙 풀어볼게요. 저는 평생을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았어요. 그 늪에서 한 뼘이라도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두 뼘쯤 밑으로 다시 빠지더군요. 마치 늪 속에 내가 잘 사는 걸 시기 질투하는 귀신이 날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이렇듯 저에게 가난을 벗어나기란 진짜 어려운 숙제였어요. 부모님께서 마냥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부모님께서 벌었던 돈이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벌었던 돈이나 적디 적었죠. 거의 최저시급만 받고 산 인생이니까요. 티끌 모아 티끌이었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했으니까요.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사는 건 필수였고요. 아빠는 노가다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엄마는 떡볶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가 아빠의 허리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빠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빠는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죠. 상반신도 온전치 못해 팔힘도 없었거든요. 휠체어도 무리였죠. 본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빠는 그 와중에 저와 엄마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돈 못 버는 가장이 돼서 미안해 여보. 이제 당신 혼자
우리 가족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데 어쩌지? 성희야, 너한테도 정말 면목이 없구나.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전 그때 초등학교 4학년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사고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온통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빠가 오히려 미웠어요. 아빠가 왜 미안해? 나랑 엄마 만난 거 사주기 위해 돈 벌다가 몹쓸 사고를 당한 건데 말야. 아빠가 늘 남자는 자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감 좀 가져요. 네? 늘 환하게 웃는 인자한 엄마도 아빠에게 괜찮다며 위로했죠. 내가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 벌면 되니깐 걱정 마요 여보. 당신 건강 걱정이나 하고 운동이나 해서 얼른 일어나자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다 괜찮다고 했지만 간병은 완전히 현실이었어요. 당시 11살밖에 안 먹은 딸내미인 제가 아빠가 싼 오줌, 똥을 치워야 했고 죽을 끓여야 했으며 욕실로 아빠를 거의 끌고 가서 목욕도 해드려야 했죠. 간병인을 쓸 처지도 안 됐고 그땐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던 때거든요. 엄마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알바를 3개씩 매일 하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원래도 당뇨가 좀 심했던 엄마는 과로로 인해 당뇨가 점점 더 심해져서 시력 손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하시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맨 처음엔 엄마가 피곤해서 실수하시나? 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더군요. 하지만 엄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최대한 정성 들여 돌봐드리던 아빠가 점점 기력이 쇠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 두 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창 사춘기라고 할 수 있던 나이였지만 제 인생의 사춘기라고 한 번이라도 꼬장 부려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저희 정성이 무색하게도 눈에 띄게 수척해진 아빠의 모습이 무서워서 그제서야 병원에 모시고 가봤어요. 결과는 췌장암 말기. 그저 아빠의 곁에 딱 붙어서 간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종합검진을 받아볼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동안 암이 퍼질 대로 퍼졌더군요. 너무 어리고 무지했던 탓이었죠. 엄마는 당뇨로 인해 본인 몸도 안 좋았고 먹고 살 돈을 마련하려 계속 일해야 하니 아빠 건강을 신경 쓸 틈도 없었고요. 정말 돈이 웬수였어요. 아빠는 말기암 진단 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며 전력을 다해 아빠를 간호했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세상이 다 허무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찾아올 조문객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러드려야 하니 최대한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렀죠. 그때 와장창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신 거였어요. 엄마,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안 보여? 당뇨 때문이지? 계속 병원 다니며 약은 먹고 있어? 의사한테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 얘기했어? 아유, 괜찮아 성희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병원 다니며 치료받을 돈이 어딨니? 당장 쌀통에 쌀도 없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엉엉 울었네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안 나던 눈물이 이제서야 폭포수처럼 쏟아지더군요. 엄마, 이제 아빠 돌아가셨으니 나한테 남은 가족은 엄마뿐이야. 엄마 건강 챙겨야 해. 내가 중학교 때려치고 돈 벌 테니까. 이렇게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면 점자책 읽는 법이라도 배워서 대비해야지. 무작정 식당 알바하며 설거지할 때가 아니야. 엄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장례식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엄마는 그제서야 병원에 다녔지만 당뇨 망막 병증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점진적으로 시력 상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전 학교고 뭐고 때려치웠어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었기에 자퇴가 어려웠지만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제가 유일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예전에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죠. 수험생이 4시간 자면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요. 전 4시간 자면 우리 엄마를 마음껏 병원 치료받게 해드릴 수 있고 5시간 자면 사치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했어요. 엄마가 과로로 시력을 잃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똑같이 과로하게 되더군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죠. 아직 20살도 안 된 제가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던 엄마에게 전 수시로 연락하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바빠서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전화기가 꺼진 채로 집으로 향했어요. 한 1km 정도 걸어야 했기에 무서운 새벽이었지만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걸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문자도 많이 남기시고 전화도 많이 하셨나 보더군요. 새벽까지 일하는 딸내미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쟁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어떤 아줌마가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으며 차도를 건너는 게 보이더군요. 뭔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엄마였어요. 전 엄마! 하고 크게 불렀죠.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얼음이 돼버렸어요. 아직 시력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굉음을 내며 큰 트럭이 빠르게 오는 게 보이더군요. 전 다급한 마음에 또 크게 외쳤죠. 엄마, 얼른 건너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우물쭈물 하는 순간 트럭이 엄마를 보지 못했는지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엄마의 몸은 붕 떠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렸죠. 바로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전 재빨리 엄마한테 달려가서 상태를 살폈어요. 다행인지 어쩐지 피가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119에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간 터라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119에 제발 전화 좀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엄마를 친 트럭은 이미 뺑소니로 도망가 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엄마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이 절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봤지만 실려 오셨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피도 거의 안 났는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지금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귀찮으니까 대충 돌려보내려는 거죠? 집에 있는 돈 가져올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내주세요. 네? 제발요. 제가 난리쳐봤자 엄마는 이미 사고 당시 뇌 속에 피가 터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순 없는 노릇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 엄마도 계셨고 저도 그나마 정신이 있었기에 장례식도 해드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제가 거의 반 미친년이 되어 삶의 의욕조차 없었거든요.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시체 마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엄마 장례식도 생략한 채 화장해드렸죠. 정말 불효녀가 따로 없었죠. 아주 비좁은 집에 나 혼자 멀뚱하니 있으려니
너무 허전하고 무섭더군요. 아무 의욕이 없었기에 하던 일들도 다 때려치우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죠. 며칠을 그러고 있다가 한쪽 구석에서 눈먼 엄마가 돈 한 푼 벌어보겠다며 인형 눈알 붙이기 알바를 하던 조각들이 보이더군요.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팠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인형 눈알을 붙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이렇게 무력한 날 보면 얼마나 한심해 하시겠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자. 내 인생은 원래 잡초 같았잖아. 아무리 뽑히고 짓밟혀도 다시 살아날 거야.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인형 눈알들을 보며 다시금 힘을 냈고 집 근처 청바지 염색 공장에 지원해서 일하게 됐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었지만 야간 작업도 자청해서 돈도 열심히 모았고 항상 성실하게 임했죠. 그렇게 일하니 주위 평판도 좋아지고 텃세 부리던 기존 직원들도 잘해주더군요. 어느 날인가 옆라인에서 통성명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남직원이 절 불러냈어요. 성희씨,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20살 됐죠? 캬, 타이밍 죽이네요. 내가 엄청난 사실 하나 말해줄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한턱 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해줘요. 알겠죠? 나 엊그제 로또 2등 당첨됐어요.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어머, 정말요? 5천만 원이라니. 우리 2년치 연봉이나 마찬가지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왜긴 왜겠어요.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똑부러지고 무엇보다 그 긴 머리하고 뽀야디 뽀얀 우윳빛깔 얼굴, 빨간 앵두 같은 입술에 내가 반해버렸네요. 성희 씨랑 같이 이 로또 금액을 잘 불려나가고 싶은 마음에 말하는 거죠. 순간 너무 놀라서 얼어버렸어요. 이순철 이 남자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그동안 이런 방구도 없으시더니 절 맘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로또 금액을 같이 불려가고 싶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보긴 뭐겠어요. 성희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저도 돈 한 푼 없는 놈이라 이 금액을 미천으로 원룸 전셋집 얻고 우리 편의점 하나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놈의 염색 공장에서 일하면서 건강 다 잃게 생겼다고요.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말이죠. 24시간 운영이라 좀 힘들긴 하겠지만 편의점은 그래도 쾌적하잖아요. 잠깐만요, 순철 씨. 지금 결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계획까지 다 짜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님 제가 좋다는 거예요? 아유, 당연히 성희 씨가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고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꿈꿔보자 이거죠 뭐. 마냥 허허 실실하던 그 남자를 보면서 저도 너털 웃음이 나긴 하더군요. 청바지 염색약이 워낙 독해서 몸에 안 좋긴 하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어서 편의점 제안에 솔깃하기도 했고요. 평생 보지 못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머쥐었다는 그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죠. 로또 1등도 아닌 2등에 홀랑 넘어가 버렸네요. 본인이 행운의 남자라고 하니 자기랑 만나면 행운이 전파된다나 어쩐다나. 지금으로 따지면 세뇌당한 것 같아요. 어찌어찌 이 남자와 손도 잡고 산으로 들로 소풍도 가고 하며 사귀게 되었어요. 천천히 만나고 싶었지만 성격 급한 이 남자는 맹목적으로 결혼을 하길 원했어요. 어느 날은 청바지 염색 공장에서 일 마치고 퇴근하는데 웬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색시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여자야?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구만. 속도 참한지는 잘 모르겠다만 일단은 합격. 전 너무 당황했어요. 어? 저...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색시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저기 우리 아들 오는구만. 순철아, 애미 여기 있다. 미래의 며느리감 면접은 끝났다. 얼른 와봐라. 엄마, 우리 여친 만나보셨어요? 어때요? 끝내주죠? 이제 미래의 시누이감인 내 여동생만 만나보면 상견례 끝이구만. 근데 걘 식장에서 만나서 안면 트면 되지 뭐. 이제 상견례 끝났으니 식장 예약할게요, 엄마. 응, 그래라. 네 노총각 나이인데 더 미룰 거 있냐? 얼른 식치러라. 그렇게 퇴근길 어둠 속에서 속사포처럼 상견례 비스무리 한 게 끝나고 우리 몇 달 만에 결혼식까지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의 2등 로또 당첨금으로 투룸 반전셋집을 얻어 신혼집으로 꾸몄죠. 남편이 결혼 전에 계획했던 대로 가게 하나를 얻어 편의점을 운영하였고요. 염색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던 거에 비하면 쾌적하긴 하더군요. 공장에서 20대 여자로서 희롱도 당하고 모멸, 멸시, 텃세 등 엄청난 모욕들을 다 감수하며 일했었는데 편의점 점주로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게 되니 나름 기분도 좋았어요. 물론 24시간 일해야 하니 아무리 알바생 한 명 뽑아서 분담해서 일한다 해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서 더 화나는 포인트는 남편이 원해서 차린 편의점이었는데 막상 저에게 다 떠넘기고 남편은 콧배기도 안 비친다는 사실이었어요. 항상 전 편의점에 거의 상주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남편과 대화했던 것 같아요. 사업 구상 중이라며 집에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전 20대의 젊은 나이였기에 건강한 몸이라 그런지 남편과 합방을 한 기억이 몇 번 없는데도 바로 임신이 되더군요. 임신 소식도 편의점 카운터에서 전화로 남편에게 건넸네요. 당최 남편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오늘은 또 어디야 여보? 또 바쁘다고 바로 끊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할 얘기가 있어. 또 뭐? 옆엔 내가 잔소리만 주절주절 쏟아내려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직 신혼인데 정말 이러기야? 나랑 대체 왜 결혼한 거야? 날 편의점 알바생으로 공짜로 써먹으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본인이 이거 하자고 해놓고 콧배기도 안 비치면 어떡해? 당신 포스기 사용법도 모르지? 이거야말로 바지 사장이네 진짜. 이것 봐. 또 잔소리하려고 전화한 거잖아. 남자로 태어나서 크게 사업 한번 벌여보겠다고 없는 머리 있는 머리 다 쥐어짜내서 사업 구상하고 투자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어디서 여자가 초치고 있냐? 아, 재수없어. 얼른 끊어. 잠깐만. 나 임신했어. 가끔씩 피도 비치고 하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어. 당신이 카운터 좀 보든가 하라고.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잠자리 한 게 몇 번밖에 안 되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거 내 애 맞냐? 편의점 알바생한테 떠넘기고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난 거 아니냐고. 암튼 내 애면 뭐 임신 축하하고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쉬면 되지. 안 그래? 나 바빠. 끊을게. 남편이 이미 끊은 전화기에 대고 쌍욕을 하며 미친년처럼 울었네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임신시켜놓고 누구 애냐니. 이렇게 생판 남처럼 살 거면 뭐하러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냐. 나도 이제 가족 꾸려서 좀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 아, 내 팔자야. 남편이 시댁에 제가 임신했다고 말은 전했나 보더군요. 따뜻한 말 한번 해준 적 없는 시모와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다 오더군요.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야, 너 임신했다며? 그거 갖고 귀한 내 아들한테 일 떠넘길 생각? 추워도 말아라. 편의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자꾸 남편한테 전화질이냐. 고 하나 다름없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다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다. 고아로 자랐으니 생활력 강하고 일 잘할 것 같아서라고.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역시나 몸으로 때워야지. 너 그것도 예상 못하고 시집 왔으면 대가리가 빈 거지. 안 그러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열이 받더군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호르몬 탓인지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업다운되는데 시모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빡치더군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대가리가 비었다뇨. 몸으로 때우라뇨. 제가 이 집안 식모로 들어왔습니까? 씨바지로 들어왔어요. 나보다 어머님 머리가 더 안 좋으신 것 같으니 가족의 의미에 대해 도서관 가서 책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서 깨우치세요. 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가 신우이한테 제 욕을 했는지 좀 이따 신우이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개소리 짓거렸다면서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네요. 지금 새언니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이랑 실혼집 보증금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욕하고 자빠져 있을 입장이야? 그리고 너 임신했다며? 난 무려 공무원 집안에 시집가면서 산후조리원 2주에 1,000만 원짜리 각오했지만 넌 산후조리원에 돈 쓸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서 그딴 데 돈 못 쓰게 할 거야. 어디서 거지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 네 참. 너 지금 말 다 했냐? 신우이면 다냐? 어디 손이 새언니한테 지랄이야 정말. 너 이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네 엄마 네가 직접 챙겨.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산후조리원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돈 한 푼 대준 적 있어? 넌 가족도 아니야. 못 빼어먹은 건 너라고. 뭐 공무원 집안이 벌거냐? 돈도 얼마 못 벌면서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쳐가고 있어. 나사 빠진 년 같으니라고. 넌 신우이도 아니야. 끊어. 일방적으로 신우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지르고 나니 심장은 여전히 콩닥콩닥 했지만 통쾌하더군요. 어차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 신우는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켠은 아려왔어요.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실 텐데. 뱃속에 아기가 마냥 불쌍했죠. 솔직히 배가 불러올 때는 어디 굴러서 아기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애미로서 진짜 해선 안 될 생각이었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니 아기가 태어나봤자 불행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미웠던 신우의 말처럼 산후조리원은 제게 사치였어요. 꼭 돈보다도 거기서 편안히 쉴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편의점 한켠 창고 같은 곳에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고 아기를 키워가며 카운터를 지켜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뱃속에 있을 땐 안 생겼던 모성애가 아기와 살부딪히며 키우다 보니 저절로 생기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저희 살아갈 낙이자 희망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보물가도 갔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군요. 너무 놀라서 일단 119에 전화를 하고는 온몸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소희가 지금 편의점 바닥에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지금 어디야?
얼른 좀 와봐. 남편의 심드렁한 말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뭐? 편의점 에어컨을 또 얼마나 틀어제꼈길래 애가 덜덜 떤다는 말이야.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기나 해? 뭐든지 아껴 써야지. 아니, 이 미친 인간이 지금 애가 쓰러졌다니까. 뭔 전기세 타령을 해. 얼른 병원으로 바로 와. 근처 병원으로 119 타고 지금 갈 거니까. 무심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애 아빠 맞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했어요. 대체 무슨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지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맨날 가져다 쓰기만 했죠. 그게 벌써 5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우리 딸 소희는 요즘 병명으로는 뇌전증, 예전에 간질이라 불리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약이나 수술로 완치하긴 힘들다는 그 병. 왜 하필 우리 딸이 힘든 투병을 하게 됐는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5살이었던 우리 딸에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엄마인 제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최대한 발작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인지 아이는 다행히 학교도 제대로 입학하여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다시 편의점을 지키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컵라면이 한 개씩 비더군요. 재고 체크를 꼼꼼히 하는 편이라 모든 제품의 개수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인데 딱 하루 한 개씩 비더라고요. 맨 처음엔 알바생을 의심했는데 슬쩍 떠보니 알바생이 펄펄 뛰며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떤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같은 시각에 와서 컵라면을 하나 점퍼에 쓱 감추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날 역시 같은 시각에 그 남자아이가 오더군요. 컵라면을 감추기 위해 벙벙한 점퍼를 입고 말이죠. CCTV 쪽으로 가서 봤더니 또 같은 컵라면을 하나 쓱 점퍼 속에 넣고는 나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점퍼 뒷덜미를 탁 잡고 외쳤죠. 이 도둑놈, 네가 며칠간 컵라면 하나씩 훔쳐온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안 되겠다. 경찰을 불러야지.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 남자아이를 카운터에 세워두고 전화로 신고하려는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전 일찍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아이인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컵라면 훔친 건데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진짜예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옛날에 똑같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조실부무한 뒤 배고팠던 적이 너무 많았죠.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너 진짜야? 아줌마랑 니네 집 한번 가보자. 거짓말이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15살이라는 남자아이의 집이 이 근처라기에 같이 가봤어요. 정말 처참하더군요. 반지하 원룸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쾌쾌한 냄새와 온 집안을 뒤덮은 곰팡이는 처음 봤어요. 벽지가 온통 까만색이더군요. 너 어떻게 이런 데서 혼자 살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지원 안 해줘? 가끔 쌀이랑 김치도 갖다 주시지만 집을 바꿔주실 순 없죠 뭐. 그냥 곰팡이랑 쥐랑 바퀴벌레에 익숙해졌어요 이젠. 이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성곽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죠. 성곽 근처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시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서
막노동판에서 함께 일하시다가 한 분은 사고로,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것 또한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과기에게 감정이입이 됐죠. 자, 이게 아줌마가 지금 가진 현금 전부야. 일단 이거 갖고, 아줌마도 남편이 맨날 사업한다고 돈 다 갖고 가서 편의점 하면서 돈이 거의 없어서 너한테 큰 건 못 해주고 매일 삼각김밥은 하나씩 줄 수 있어. 어른이 돼서 더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삼각김밥이 어디예요? 야호, 신난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깟 삼각김밥 하나씩 매일 준다는 소리에 과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하더군요. 편의점은 어차피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은 다 폐기해야 하니 당일 유통기한이었던 제품들도 모조리 과기에게 가져다 주었죠. 15살 아이였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가끔 신세한탄도 하고 하소연도 하며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2, 3년을 지내다가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합격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라면서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 축하해 과가. 넌 똘똘해서 기숙사 가서도 잘 생활하고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아줌마가 많이 아쉽네. 자, 이 돈으로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그동안 편의점 음식만 많이 먹었는데 말야. 전 많진 않지만 20만 원을 과기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동안 삼각김밥이랑 편의점 음식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먹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과기와의 인연은 끝이 났죠. 그동안 전 남편과 시댁과의 돈싸움을 벌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맨날 종목을 바꿔가며 사업을 벌인다고 편의점을 운영해서 벌어놓은 돈을 싹 다 가져가 버렸고 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 사고를 치더군요. 조폭 같은 사채업자들한테 이 편의점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야 저한테 말하더군요. 자기야,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넘겨줘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내 손발 다 잘라버린다잖아. 나 이미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편의점 영업권을 넘겨줘버리자. 뭐? 대체 빚이 얼만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그럼 우리 이제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 거야? 우리 딸 병원비며 아깝시며 대체 어찌 살 거냐고 이 화상아. 빚만 5억이야. 그중 절반은 자기 명의로 대출받았어. 2억 5천씩 열심히 갚아 나가자고. 아, 물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긴 하지만. 뭐? 내 앞으로도 2억 5천 빚이 있다고? 이 미친 인간아. 이 사기꾼 악마 같은 놈아. 나랑 우리 소희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뭐든 제 말에 토달고 순순히 안 들어주던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은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전 생전 보지도 못한 2억 5천이라는 거대한 빚을 떠안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딸내미 데리고 돈은 벌어야 했기에 그 편의점을 넘겨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했죠. 제발 편의점 알바로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껏 점주로서 다 관리했으니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우리 딸 데리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제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통사정을 하여 편의점 점주에서 하루아침에 편의점 알바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조폭답게 예전 사장이었던 절 하대하더군요. 가끔은 시급도 제대로 안 쳐주려 해서 싸워서 받아내곤 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는커녕 또 하는 빚을 갚으며 우리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했으니 죽을 맛이었죠. 우리 딸은 본인이 가진 뇌전증 탓에 학교 생활에서도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애미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여긴 그나마 동네 아이들이라서 내가 쓰러져도 덜 창피했지만 대학 가면 전국에서 오는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내 병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나 그냥 고졸로 학교 마치고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일 알아볼래. 소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젊은데 최대한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알아봐야지. 똑똑하고 영리한 네 머리 썩힐 거야? 약 잘 먹으니 쓰러지고 발작한 적 몇 년간 없었잖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응? 하지만 딸은 자꾸 움츠러만 들었어요.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남긴 빚에 이자라도 갚아야 했으니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불편했던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행히 그들은 그래도 제게 편의점을 일임하다시피 하더군요. 물론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신분이었지만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르고 여느 때와 같이 편의점 물건을 진열하고 있던 차에 손님이 오더군요. 까만 양복을 말쑥하게 빼입은 사람과 뒤에 연이어 두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앞에 있던 사람이 제게 사장님을 외치더군요. 뭔가 낯이 익은 인상이었어요. 누구시죠? 어떤 걸 사려고 하시는 거죠? 저 곽이에요, 성곽. 기억 못하세요? 예전에 사장님께서 매일 삼각김밥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잖아요. 용돈도 가끔 주시고 말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그때 그 15살짜리 꼬마가 15년이 지난 뒤에 30살의 말쑥한 청년이 되어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곽아, 세상에 곽이 맞니? 와, 이렇게 멋있어진 거야. 너 성공했나 봐. 맞지? 넌 워낙 똑똑한 아이였으니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었어. 다시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근데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사장님 뵈려고 왔죠. 계속 이 편의점 운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아님, 사장님 찾기 힘들었을 텐데. 나 보려고 온 거야? 고맙다. 근데 이젠 사장님 아니고 여기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어. 이혼한 전 남편이 여기 편의점 담보로 큰 돈을 빌려서 여길 넘겨줘야 했거든. 나도 크게 빚지고 말이지. 아줌마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뭐니. 전생에 좀 착하게 살 걸 그랬다. 그치? 제가 웃으면서 현재의 힘든 사정들을 농담처럼 말하는 걸 듣고는 곽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사장님, 오히려 잘 됐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는 게 사장님께 더 큰 의미가 되겠네요. 빚 얼마예요? 큰 액수가 아니라면 지금 제가 갚아드릴게요. 뭐? 아니야, 곽아.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엄청나게 큰 액수야. 네가 왜 내 전 남편이 나한테 넘긴 빚을 네가 갚아. 내가 살면서 천천히 갚으면 돼. 말이라도 고맙다야. 저 IT 회사 운영하면서 돈 많이 모았어요. 지금 현재 사장님 상황 다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15년 전 중학생이었던 곽이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소연했던 것처럼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곽이는 절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까지 얘기하더군요. 사장님, 우선 2억 5천의 빚은 오늘 내로 제가 바로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제일 아까운 게 이자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택으로 쓰는 건물이 있는데 30평 아파트라 사장님과 따님이 쓰시기에 작지는 않을 거예요.
무료로 그곳 사용하세요. 저희 회사가 망하기 전까진 계속 사택으로 이용할 거니까요. 그리고 소희가 지병 때문에 집에만 계속 웅크리고 있다고 하셨죠?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현재 재택근무자 채용하고 있는데 소희 잘 교육시켜서 저희 회사 일 하도록 만들게요. 가끔씩 회사로 출근하게 하면서 자꾸 회사로 나오도록 유도해야죠. 연봉은 7천 정도에서 시작할게요. 이건 다른 사원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사실 우리 회사 초봉이 7천까진 안 되거든요. 과가, 지금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오케이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큰 행운을 내가 다 받아도 되는 거냐고. 난 어린 너한테 삼각김밥 챙겨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에이, 뭘 또 은혜라고 표현하세요, 사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받고 알바생으로 일하시는 거면 별 볼일 없네요, 뭐. 그렇죠? 저희 회사 총무팀에서 일해주시겠어요? 사장님, 워낙 꼼꼼하게 일 잘해주시니 저희 회사가 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 연봉은 1억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직 제안 어떠세요? 내가? 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사무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연봉 1억? 벌써부터 말만 들어도 떨리는데 곽인의 회사 가서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사장님. 당연히 교육 다 잘 시켜주실 거예요. 사장님과 소희 몇 달간 교육시켜주실 분 붙여드릴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데 금세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장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쁜 날이네요, 오늘. 이렇게 전 하루아침에 억대 연봉자가 돼버렸네요. 어렵게 살아온 저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아이였기에 마음이 쓰여서 삼각김밥 좀 챙겨줬을 뿐인데 그 보답이 이렇게나 크게 오네요. 진짜 로또 1등 당첨보다도 더 기쁩니다. 저와 제 딸의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더불어 제 전남편이 남긴 빚까지 일시에 해결해 주었고요. 성공한 곽이에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한참 교육받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일할 거예요. 사소한 일에 선심을 쓰면 다 그대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인생사를 쭉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